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파가 계속되는 날에는 평소 가볍게 여기던 증상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요.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 등은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 같은 날은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몸 안의 온도보다 외부 온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혈류량이 적다고 합니다. 이런 날에는 특히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 혈압 관리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압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부터 살펴봐야겠죠? 먼저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미세먼지가 한풀 꺾이나 싶었는데 이번엔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굿모닝 날씨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에는 2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16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철원은 영하 18도, 대구는 영하 10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하 10도를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7도, 부산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보온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내리고 있는 눈은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충청 지역에는 낮까지 눈이 날리겠고요. 제주 산지는 최대 20cm,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전북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졌으니까요. 빙판길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이 오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처럼 청정한 공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안, 경상 일부 지역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도 눈여겨보셔서 화재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강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동파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건을 깨끗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흡수력을 높이고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40도 정도의 온수로 단독 세탁을 권장합니다. 또 세탁을 할 땐 울샴푸와 같은 중성 세제를 쓰면 섬유 손상이 적고요. 세제량은 일반 세탁물에 사용하는 절반만 넣어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가끔 살균과 표백을 위해서 뜨거운 물로 삶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뻣뻣해진다고 합니다. 심한 부위는 따로 애벌 빨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탁법으로 보송보송한 수건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돼 움직일 수가 없었던 환자가 황당하게도 한밤중에 병원에서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놀랬다고 하는데 보험 사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10년간 지속됐던 보험 사기, 보험 범죄죠. 이 들통이 났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었고 관련자들, 가령 의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 법원 모두 깜빡 속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들통이 났는데요. 영상을 좀 몇 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의 발단은 한 20대 중반, 후반의 여성이 아주 가벼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교통사고가 난 때는 2007년 4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고를 하면서 사지마비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범죄 영상이라고 해서 찾아낸 증거 영상을 보면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죠. 방금 전에 발을 들어서 끈 것도 사지마비라고 주장한
저 여인이었었죠. 일부러 지금 발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환자 연기를 할 때 좀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는 저렇게 멀쩡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또 스트레칭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저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제 4월에 일단은 사고를 당한 다음에 이렇게 누워 있기 시작을 하다가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보험금을 타내자라고 해서 그동안 10년간 약 3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이제 타내서 치료를 받게 됐었는데 이후에 좀 더 큰 액수, 즉 후유 진단 장애를 통해서 21억 원이라는 액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아예 이제 들어 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모든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상황 속에서는 뒤에 어머니가 있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보험 설계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보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하면 검진하는 의사까지도 이렇게 속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대충 봤으면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벼운 우리 경미한 교통사고 나면은 전치 2주도 잘 끊기가 어렵죠. 근데 이것을 참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된 건데 병원에 갔더니 척수 내부에 구멍이 생기는 척수 공동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진단서를 받게 되니까 이 여인과 그 어머니가 이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다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한몫 잡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위 건수를 잡았다 생각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그 후유 진단 장애라는 액수가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후유 진단 장애를 금을 받으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 눕게 된 거였는데요. 병원도 그렇고 보험사도 실제 사고 난 거하고 이 사지 마비하고가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 측도 계속해서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제 버티고 있었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환자가 사지 마비가 돼서 10년간 누워 있었는데 보험사 너네들 왜 그러느냐, 빨리 지급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사기 대응단이 있어서 계속 추적을 하다가 이제 덜미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설마 했었죠. 왜냐면 그 참 20억도 큰 돈이지만 10년을 누워 있는다는 게 그것도 20대 후반에서 30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추적하다가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고요. 이것을 경찰에 공개해서 다시 모든 것을 잡았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본 의사가 혀를 내둘렀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분명 사지마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니까 판사도 또 속게 된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그 결정적인 근거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이제 이 26살에서 지금 36살이 됐으니까 10년간 이 여인은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면서 누웠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들통이 안 날 수가 없었죠. 이제 저 지금 화면은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들을 간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제 놀러 가서 찍어준 영상입니다. 나중에 그 휴대폰에서 압수한 그런 동영상인데. 남자친구는 알았다는 얘기네요? 남자친구도 알았죠. 그래서 그네를 타고 다니고 저것도 이제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도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게 된 건데요. 근데 계속 누워 있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모녀가 그 요양병원에서 사지마비여서 옷을 다 벗고 마사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낮에는 이제 통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버젓이 돌아다니다가 밤에 사람이 없을 때는 새벽에 빠져나가서 또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한번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간호사가 뭐 거의 귀신을 본 줄 알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사 진료기록부에 적어놨었거든요. 의심이 간다.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사촌 오빠 행세를 하면서 또 압박을 해서 지워라. 뭐 그런 것들이 사건도 있었어라고 해가지고 방금처럼 그 동영상 같은 것들은 다 남자친구가 그네 타는 것들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그 모녀 그다음에 남자친구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인 상태인데 많은 네티즌들 댓글을 보면은 그 10년간 누워 있을 바에야 10년간 일하면서 매주 로또를 사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뭐 하나 드라마로 만들 법한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 기간 자체가 10년이라고 하면 그 끈기는 정말 대단하다. 20대에서 30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기, 특히 이제 연극은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전국을 덮친 한파 소식입니다. 정말 춥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인데요. 대체 이 추위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최강 한파는 끝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 바로 시작이다.
적어도 열흘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가 17도, 내일이 16도, 금요일이 15도, 토요일이 영하 11도, 계속해서 영하 10도대가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월 이후에 2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다 지금 한파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네. 우리가 좀 따뜻하다고 하는 곳이 전남, 또 경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오전에 뭐 부산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부산도 오늘 영하 7도, 영하 8도.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도 처음 겪어보는 지금 추위에 그렇겠네요. 굉장히 놀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번 한 주 토요일까지도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아마 한파 경보, 한파주의보는 계속될 것 같은데 문제는 다음 주라고 해서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주보다는 좀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극강 한파, 북극 한파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열흘 이상까지는 우리가 영상이라는 기온은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포근한 느낌이었는데 네. 왜 다시 추워졌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기상청도 이게 너무나 원래 추워질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추워지고 또 이게 장기간 이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해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핵심 요인은 우랄 산맥 근처에 있는 저지 고기압, 찬 고기압이 핵심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우리가 공기가 순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고 이게 돌아야지 이게 온도가 풀리게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우랄 산맥 근처에 있는 이 저지 아주 북극 한파의 차가운 고기압입니다. 이것이 딱 걸려서 막고 있는 거예요. 정체돼 있고요. 정체돼서 대류를 막고 있어서 저 북극 한파의 영향을 우리 한반도가 고스란히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 북극 찬 공기의 저지 고기압이 돌아야 됩니다. 이동을 하거나 풀려야 다시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돌면서 날씨가 풀리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게 버티고 있는 한 뭐 열흘이든 2주건 일단은 찬 공기, 이 추위에서는 피해갈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노로바이러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노로바이러스가 오히려 영하 뭐 10도, 20도 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먹는 네, 거 네.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동파 사고입니다. 맞아요. 수도 계량기. 이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 진짜 맞아요. 옛날 일인데 예, 예. 지금 무조건 그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낮에 외출한다라고 해도 영상 기온이 당분간 열흘간 없기 때문에 네, 네. 수도꼭지 같은 것들은 무조건 물을 한 방울 두 방울씩 그래야겠네요. 떨어뜨려야 되고요. 뭐 아끼는 것도 좋지만 보일러를 한두 번씩은 돌려놔야 예. 그 온기로 또 보일러의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저 사고들에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제 계량기 쪽에 솜 같은 걸로 이제 보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런 그 보온제도 장치들이 막- 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솜 같은 거 예. 팝니다. 막 저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모아놔서 넣어놔야 네, 돼요. 충전재를 좀 활용하셔서라도 사실은 저기를 좀 보온을 하셔야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네. 안전 수칙들 잘 지켜서 이번 혹독한 한파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6살 된 아이가 열차문에 끼어서 끌려가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 한 달 전 충북 네. 단양역에서 무궁화호 출입문 사고였었습니다. 이제 사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당시에 모녀가 내리려고 한 거예요, 단양역에서. 근데 우리가 보면 승객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면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설이고 있다가 내리지 못했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모녀는 우리를 위해서 못 내린 승객을 위해서 내리라고 하나 보다라고 해서 내렸는데 네. 바로 그 순간 문이 이제 닫혔고 닫힌 채로 적어도 한 꽤 오랜 기간 4m, 5m가 또 끌려가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네. 문제는 저 모녀가 뭐 외부적인 부상도 부상이지만은 심리적인 이제 트라우마,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이렇게 저기 문이 열고 닫히는 그러니까 6살 네. 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뭐 치료 보상 문제가 네, 지금 네.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사고 당시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대처가 더 화가 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 직후에는 코레일 측에서 사고니까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도 가고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게 한 달 전의 일인데. 근데 지금 현재 이 피해자 가족 측에 따르면은 코레일이
일단 모든 보상을 중단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코레일 측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아마도 저것이 승객 과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문이 닫히고 떠나게 되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게 잘못해서 오작동으로 열렸다기보다 어떤 외력에 외부의 힘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모녀 같은 경우에는 뭐 당황스러울 수밖에 네. 없죠. 문이 열려가지고 다시 그렇죠. 내렸는데 네. 문이 닫혀서 사고가 났는데 언뜻 생각해도 사람의 힘으로 특히 이제 여자의 힘으로 열기에는 좀 그렇죠. 또 역부족이지 않을까 딸까지 싶습니다. 있었는데요. 6살 난. 예.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여기에 철도 관계자들은 그동안 코레일이 많은 좀 인력들을 줄이면서 인력 감축을 해왔는데 그런 것에 따른 또 하나의 사고가 아닌가 또 이런 추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총단을 뚫고 영화처럼 귀순에 성공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알고 보니 귀순 이유가 북한에서의 범죄 연루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있네요. 네, 아직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는 한데 이 동아일보의 어제 단독 보도였었죠. 이 오청성, 이 귀순 병사 지난해 11월 판문점 JS를 뚫고 이제 넘어왔던 정말로 우리가 많이 주목했던 사건 아니었습니까?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의 5군데 치명상을 받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또 이국종 교수의 뭐 노력도 국민의 염원을 통해 가지고 또 회복이 됐었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굉장히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오청성 병사가 이제 몸을 회복했으니까 국정원, 뭐 통일부, 국방부 모여서 이제 합동 신문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건너왔느냐, 뭐 어떤 사연 때문에 왔느냐, 어떤 과정으로 왔느냐. 이 조사 과정에서 이 오창성, 오병사가 이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죽였다. 즉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진술했다라는 것이 이제 동아일보에서 단독 특종을 하게 되면서 공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은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것. 그럼 귀순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피.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귀순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온 도피 아니야. 그러니까 귀순과 도피는 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만 하는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일단 국방부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아직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제 오병사가 뭐 쾌유된 게 아니다. 다시 간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입원을 다시 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일단 이번 치료를 좀 마치게 되면 다시 한번 신문과 조사를 통해서 뭐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퇴원, 그다음에 퇴원 이후에 뭐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제 이 처리를 할지를 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 씨가 워낙 기분파이기 때문에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막 정말 잘 얘기를 했다가 또 아닐 때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어서 조사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극구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범죄에 대한 진술은 그 기사 보도에 연관성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확한 내용이야 추가 신문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만에 하나 이 오청성 씨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우리 정부가 계속 정착을 지원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예. 경우의 수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범죄가 아니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귀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일어난 이 탈북민 정착 지원금이라든가 이제 지원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에 하나 범죄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즉 비정치적인 이유로 살인을 통해서 오게 될 경우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한 것처럼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제 왔다.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살인이 있을 거고 또 정치적인 살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범죄라면은 일단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보호는 되지만 지원은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만에 하나 뭐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라 정말 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을 해서 넘어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원은 없거든요. 네. 탈북민 보호 대상도 아니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해지죠. 다시
북으로 보내야 되는 거 돌려보내느냐. 아니야. 예. 북한에서 요구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북한은 이 범죄자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범죄자가 북한에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라고 할 수가 없고 요구할 수가 없네요. 북한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북송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 만에 하나 이게 사적 범죄에 따른 살인이 확실하다면 네. 우리의 지원이라든가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신문을 통해 또 밝혀진 게 오청성 씨의 부친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은 소장급 장교였다면서요? 네, 이제 진술을 통해서 소장급 장교 훨씬 더 높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악의가 맞는 것이요. 판문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병사들은 정말로 뭐 신분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놀라운 게 아닌데 전에 우리가 이국정 교수 이렇게 치료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기생충도 나오고 맞아요. 뭐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최고위급 자제가 또 그렇게 건강 상태와 이 섭생이 안 좋을까? 그러면은 또 이 귀순 병사의 또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또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뒤가 잘 안 맞는. 예, 앞뒤가 잘 안 맞는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수면 아래로 오병사의 사건을 좀 가라앉지 않을까. 올림픽 이후에 다시 한번 저게 이슈로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일각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무풍선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이 발암 물질 누구에게나 다 위험하겠지만 특히 풍선은 아이들이 입으로 불고 노는 일종의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많이 불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좀 풍선을 덜 부는데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풍선 15개를 조사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15개 이 풍선 중에서 니트로사민류라고 하는 이제 발암 물질, 특히 침하고 섞일 때 굉장히 이게 더 악화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량 검출이 됐는데 이 기존 우리가 허용치보다 4배 이상 이 니트로사민류가 풍선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고무풍선 주의보호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 니트로사민류가 이 풍선에 들어가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풍선에는 이게 늘어나야 되니까 탄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바르게 되는 이제 그런 첨가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첨가제를 발라놨는데 우리가 풍선을 불 때 되면 이게 침을 묻게 되고 그렇죠. 또 삼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체 몸에 들어갈 경우에는 간, 심장, 폐, 뭐 피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각별한 이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판매되는 풍선에는 심지어 안전 인증 마크까지 버젓이 붙어 있다면서요? 네, 뭐 KC 마크가 다 붙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뜨악한 일이거든요. 이제 참고로 EU,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니트로사민류 같은 경우에 어린이 관련한 물질에는 절대 들어가지 없도록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 관련한 시행법들을 이렇게 좀 봤더니 우리나라는 저 니트로사민류를 금지하는 게 아이 젖꼭지 외에는 없어요? 뚜렷하게 이게 뭐 금지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저런 이제 풍선에도 많이 묻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입으로 저 풍선 부는 것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기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영상으로 보는 이슈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이제 4,000명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좀 교통법규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그 기준 한번 확인하시죠. 경찰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저거 0.04 한방 수치 나오셨고요. 단속 수치는 안 나왔지만. 하지만 이 남성, 새로 도입될 음주 단속 기준에선 면허를 정지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종에 상관없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소주 한 잔만이라도 0.03 수치가 나와서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택시기사는 단 한 번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을 범칙금으로 물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은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1종 70점, 2종 60점인 필기시험 합격선이 1, 2종 모두 80점으로 높아지고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면허 필기 시험은 현행 OX 답변 방식이 사지선다형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사고와 직결되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전혜정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56분이고요. 네. 이번에는 한 주간 벌어진 연예계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이번 코너 바로 이 두 네.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효성 연예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연예계에 어떤 스타가 맑은 날씨를 맞이했고 또 어떤 스타가 흐린 날씨를 맞이했는지 연예계 온도를 날씨로 먼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연예 온도 최혜정 씨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날씨 연예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은 흐린 날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효화 씨인데요. 최근 한 명문대 박사과정 입학 과정에서 정식 면접을 보지 않고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거듭되는 해명까지 어떤 내막이 있는 건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 하늘 살펴보겠습니다. 신예능 대세 송은희 씨입니다. 네, 개그우먼 데뷔 26년 차 자신의 방송 기획자로서의 적성을 찾더니 김생민, 김숙 씨 등 자신의 지인을 줄줄이 일명 스타덤에 올리며 방송가를 송은희 홀릭으로 만든 예능계 작은 거인 송은희 씨 소식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먹구름이 잔뜩 낀 개그맨 김준호 씨 소식입니다. 최근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006년 2년 2살 연상의 연극 배우와의 결혼 후 아내의 해외 유학이 길어지면서 오랜 기간 기러기 남편으로 지내왔는데요. 결국 이 소원해진 사이를 이기지 못하고 최근 이혼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흐림 소식이 두 가지나 있네요. 네. 예, 먼저 첫 번째 흐림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개그맨 김준호 씨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 22일, 그러니까 그저께입니다. 네. 예. 김준호 씨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왔죠? 네, 아내가 이제 배우, 연극 네. 배우였던 그 아내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12년 만에 이제 이혼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처음 만난 거는 그 이제 한 2002년 뭐 대학로 카페 여서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인께서 연극을 하시니까 그랬겠죠. 2000년에 만났고, 근데 결혼한 건 그로부터 6년 뒤 2006년에 화촉을 밝혔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아내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네, 유학을 떠났고, 근데 유학 끝나고 나서 또 그다음에 거기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또 사업으로 이어졌고 네. 그러면서 좀 현지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김준호 씨가 예상보다 이 기러기 남편 아빠 이제 기러기 아빠는 아니죠. 아이가 없으니까. 네. 네, 기러기 남편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요번에 밝힌 이혼 사연은 이렇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좀 응원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그러나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겠다. 김준호 씨가 이런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안타까운 건 두 사람의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김준호 씨는 방송을 통해서도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방금 사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고요. 키도 167cm로 굉장히 또 장신입니다. 그리고 배우였잖아요. 뮤지컬 난타 그리고 연극 보잉보잉에 출연한 이력이 있을 만큼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에서의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 대학로에서 예쁜 여자가 걸어가길래 커피숍까지 따라갔고 다음 날에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그리고 그 이튿날 저녁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또 결혼 전에 4년 정도 동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2005년에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김준호 씨가 코미디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수상소감으로 사랑하는 은영이에게 이 상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친구 은영 씨의 존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2012년 한 방송에서는 네. 서로의 모습, 그러니까 아내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김준호 씨가 퇴근을 하고 이게 집에서 아내를 만나는데
알콩달콩 서로 이렇게 뭐 장난도 치고 스킨십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모습을 기억하는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혼 소식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그 김준호 씨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기러기 남편으로 생활을 했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한 신혼부부가 네. 아이도 없는데 아내를 해외로 유학을 보낸다? 이게 네.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이 예.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김준호 씨가 부인한테 네. 뭐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아이 낳기 전에 뭘 하고 싶어 배려를 물어봤더니 했네요. 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학 연수를 사실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애초에는 1년 연수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학 연수를 1년을 갔는데 1년 코스 마치고 나더니 필리핀에서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또 김준호 씨의 원정 도박 문제가 터진 거죠. 네,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고 이럴 시간이 없었고 근데 사실 계속 아내가 필리핀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2011년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빠르진 않아요. 2006년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2011년 돌아왔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내가 결국은 다시 한번 또 필리핀으로 사업을 하러 또 다시 나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길어졌는데 그때 나갈 때 마음이 나빴던 건 아니고 우리 이혼은 절대 하지 말고 다만 아이 부모 자격이 됐을 때 이 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고 사업한다 방송으로 바쁘다면서 그렇죠, 아이한테 그렇죠. 소홀히 하기보다는 둘이 좀 같이 있고 시간이 될 때 부모가 되기로 하자. 아이는 미루지만 우리가 서로 이혼하는 건 아니고 평생 책임지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었던 건데 결국은 그 약속을 서로 지키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네요. 제 주변에도 사실은 결혼하자마자 부인한테 하고 싶은 게 뭐야 했는데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보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플도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 신혼 초에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둘이 함께 그럼요. 뭐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혼에 이르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부부 사이의 일은 그 당사자들 둘만 제대로 알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런데 네네. 조심스럽게나마 아마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까지 이르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말씀드리신 것처럼 김준호 씨의 아내분은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었고 또 사업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요. 김준호 씨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죠. 방송도 다 접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있는 필리핀으로 가고는 싶었지만 필리핀에 가게 되면 또 도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또 받을까 봐 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부르기도 쉽지 않았던 게 한국에서의 돈벌이가 또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아내를 그냥 무작정 부르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네네. 지난 2015년에는 왜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준호 씨가 나왔었는데 저는 혼자 산 지 5년 된 유부남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고 자신의 아기가 없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는 아니고 참새 남편이다라면서 스스로를 소개해서 또 씁쓸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네. 아까 홍 기자께서 아이는 이제 준비가 되면 좀 갖자라는 네.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주셨는데 두 사람 사실은 아이를 원했었는데 생기지 않아서 고민 사항이기도 했었다고요. 네. 이제 아내가 2살 연상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기지 않더래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다 안 생기는 거 아니면 어떡해요. 이제 김준호 씨가 걱정한 적도 있고 물론 부인도 걱정하셨을 거고요. 근데 두 사람 떨어져 있죠. 아이는 없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중간 별거설도 돌고 맞아요. 이혼설도 돌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김준호 씨가 아닙니다 했는데 결국은 사실이 됐고 근데 누리꾼들 지금 뭐 김준호 씨 원정도박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번엔 좀 더 응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구라 씨도 이혼하고 잘 극복하더라. 네네. 너무 10년 마시고 잘 극복하시고 활동 더 잘하셔라.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준호 씨 이혼 소식 정말 안타까운데요. 훌훌 털어내고 또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분 좋은 맑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방송가는 송은이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송은이 씨가
쨍하고 해뜰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 26년이나 됐네요. 벌써 연예계 생활이. 예, 기획자로 노선을 바꾸면서 자신의 진가를 10분 발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송은이 씨는 26년이 지난 중년, 중년 개그우먼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워낙 동안이시니까요. 그런데 개그우먼으로서 활약도 대단하고 여성 MC로서도 얼굴을 많이 알렸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야말로 방송가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기획자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방송 매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콘텐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송은이 씨가 콘텐츠 기획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콘텐츠의 영향력이 크게 이렇게 인정받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방송국에서 불러주는 것이 조금 뜸해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방송국을 차리고 방송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이크 하나만 그냥 딸랑 갖고 와서 인터넷 방송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첫 콘텐츠를 만든 게 바로 김숙 씨를 데리고 와서 김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데요. 42세 전성기를 맞은 그래서 갑자기 스타가 된 김숙을 주인공으로 자기중심적인 판타지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정민 씨 같은 톱스타들이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 콘텐츠가 뭐냐라고 주목을 하게 되고 마니아층이 형성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15년 4월이 됐는데 이때는 역시 송은이 씨가 김숙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요. 왜 결정장애라고 하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맞아요. 뭐 하나 결정하기 어려운 이 5천만 국민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고민을 상담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고민의 예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엄마 잔소리를 듣지 않고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법.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까 말까라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깊이도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답변을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는데 이 두 사람들이 워낙 환상호흡을 자랑하는 개그우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정말 빵빵 터지는 개그 요소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 둘이 그냥 이렇게 방송을 시작해도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 싶었었는데 1, 2회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해당 콘텐츠 전체 부문 1위를 차지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지상파에서 연락이 옵니다. S본부에서 송은이 씨에게 연락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송은이 김숙의 라디오 코너를 편성을 합니다. 결국 이 두 언니들의 환상 호흡이 지상파 라디오를 통해서 스피노프 버전의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도 뭐 열심히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이 송은이 씨가 기획한 물론 김숙 씨 있었지만 그 다음 타자 김생민 씨. 사실 이제 김생민 씨는 이 김숙 씨랑 하는 인생 그 상담 이 코너에 전화 연결을 처음에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고정 코너화 된 건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게 뭐냐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영수증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이 지출했으면 스투핏, 바보 막 이렇게 놀리고 그리고 굉장히 절약해서 알뜰하게 소비했으면 그 영수증 벌써 grea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김생민 씨가 원래 평상시에 짠돌이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냥 짠돌이가 아니라 경제에 굉장히 해박하잖아요. 그런 본인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거를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그 영수증 또 재치 있는 입담으로 굉장히 그 영수증만 보고 그 영수증이 대본인 거예요. 재미있게 해석하면서 스투핏, 그레이트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상파로 진출하는 이번에 K본부죠. 기염을 토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건 역시 김생민 씨의 그런 특성을 송은이 씨가 잘 잡아내서 기획한 것이 저는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이게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좀 낡어. 생각 그대로 하잖아요. 그 솔직함이 또 인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은이 씨는 진짜 김생민 씨한테 많은 걸 좀 받아야 돼요. 이걸 만들었는데 정작
광고를 찍은 사람은 김생민 씨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송은이 씨가 또 저와 친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올해는 송은이 씨도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는데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그러니까요.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었군요. 셀럽5라는 5명의 개그우먼. 걸그룹이 됐어요. 네. 걸그룹이 되어서 무대를 휘젓고 있는데요. 사실 이 셀럽5라는 그룹은 개그우먼 김신영 씨의 제안으로 결성이 된 겁니다. 왜 일본 토미오카 고교 댄스부의 칼군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일본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 영상을 보고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나도 동료들과 함께 이 무대를 한번 꾸며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제안을 송은이 씨가 받아들여서 김영희, 신봉선, 안영미 이렇게 네. 5명이 한 멤버가 되어서 이 댄스를 재현하게 이룹니다. 셀럽5가 결성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하는 그 제작 과정, 함께 이 완성이 되는 과정들을 예능으로 또 만들어요. 그래서 웹 예능으로 만들어서 또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 이 여태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갖고 와서 따라하는 것이고 네. 또 요즘에 많은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이 데뷔하기까지의 과정을 연습실 영상이라든지 과정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네, 영상을 네. 통해서. 네, 네. 그런 것만 봐서는 특별할 게 없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바로 송은이 씨가 26년 차에 중견 개그우먼이고 한데 10대, 20대의 취향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들을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데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미오카 고등학교 댄스부의 칼군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그냥 보고 영상만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일본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당 댄스부를 만나서 댄스를 전수받은 거죠. 개그우먼들이 가가지고 열의가 대단하네. 그러니까요. 철저하겠네요. 비연예인의 재능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전수를 받는다? 네. 이게 보통 용기가 있는 행보가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의미가 있고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웹 예능 같은 경우에는 5회 분량인데요.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5분짜리가 3회밖에 아직 방송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정말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네.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M본부의 그 음악 프로그램에도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참 여러 가지를 네.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앨범도 냈다고 들었어요. 네, 남의 네. 거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송은이, 김숙 씨 두 분이 2인조 걸그룹을 결성해서 듀엣곡을 발표했어요. 노래 이름 제목이 삼도인데 왜 삼도냐면 두 사람이 평상시에 지금 뮤직비디오 나오네요. 두 사람이 화음성을 좋아하는데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이 3도 차 나는 화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도인데 너무 재밌는 거 김생민 씨가 휘파람으로 피처링을 하는데 세상에 휘파람으로 바이브레이션이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뮤직비디오 여기 보면은 이 김숙 씨의 그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라든가 송은이 씨의 이색 하객 패션 이런 사진들도 나오고 존 레논과 오노 요코를 어떤 패러디하기도 하고 하면서 저 아주 끼 넘치고 재능 많은 두 분이 재미있는 뮤직비디오를 발표하면서 방송에 2인조 걸그룹으로 출연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송은이 씨가 족족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방송가에서는 송은이만 잡으면 뜬다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진짠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해 줄타기라고 하죠. 송은이 씨의 줄을 어떻게 하면 잡을 송라인. 수 있을까? 줄타기. 송라인.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킹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심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 사람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송은이 씨가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앞서 들으신 것처럼 김생민 씨 꼽을 수 있겠습니다. 김생민 씨 정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광고 모델에서 보면요. 게임, 쇼핑몰, 식품, 보험, 자동차, 맥주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있거든요. 송은이 씨가 말하기를 김생민이 대박이 난 후에 CF를 무려 20개를 찍었더라. 섭외 1순위가 됐다라고 뿌듯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김생민 씨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12월 남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네, 네. 김생민 씨 예, 앞서서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이 김생민 씨 해면 2016년은 김숙 씨의 해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바로 송은이 씨가 내가 후배를 좀 키워줘야 되겠어. 인터넷 방송 해야 되겠어. 이 마음에 불을 댕기게 해줬던 게
바로 김숙 씨였어요. 왜냐하면 내 되게 친한 절친 동생인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웃기는 개그맨이라고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숙인데 왜 김숙이 못 뜨지? 게다가 바로 그 얼마 전에 김숙 씨가 프로그램 다 시작하기로 해놓고 마지막에 하차 선언을 받은 거예요. 하차 통보를. 그러고 나 다 이제 다 접고 하와이 갈래.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 동생을 보면서 아니다. 언니로서 내가 뭘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김숙 씨 인터넷 방송으로 떠서 지상파도 갔지만 왜 영화 매드맥스에서 보면은 그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퓨리오사라고. 그쵸? 여성 전사. 근데 맞아요. 퓨리오숙 이건 뭐냐면은 왜 가부장 캐릭터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다소곳한 여자가 아니라 가부장으로 마치 윤정수 씨도 다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바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반전의 인기 요인이 됐습니다. 네, 김숙, 김생민 이제 두 스타를 또 만들어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김씨예요. 그러네요. 저도 김씨입니다. 어호. 네, 그냥 갖다 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저도 김씨입니다. 친구입니다. 예. 자, 송은이 씨가 2018년 스타 유망주로 친히 간택한 이들이 있어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는 누가 송 라인으로서 대세가 될 것인가 주목을 이제 다음은 누굴까? 이게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네. 바로 송은이 씨가 찜한 두 명이 있습니다. 네. 안영미 씨, 박지선 씨인데요. 김 씨를 벗어났구나. 네, 그럼 벗어났어요. 이 두 사람은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전설의 그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우먼들인데 네, 맞아요. 개그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박지선 씨는 내가 드디어 송은이 씨의 간택을 받았다. 2018년 나는 기대주다 라면서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송은이 씨 그 인터넷 방송에 함께 출연하고 있거든요. 네, 박지선 네. 씨가. 그래서 공감 요정으로서 출연을 하는데 조곤조곤한 말투로 웃음을 선사하고 있어서 고정 발탁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 개그우먼으로서는 하기 힘든 19금 코미디, 19금 개그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장점을 지금 살려서 인터넷 방송에서 귀르가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야한 농담이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이라는 포부를 갖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송은이 씨의 간택을 받은 안영미 씨의 말이 좀 재밌습니다. 네. 일단 대세가 되어서 좋긴 한데 누구보다도 송은이 씨 자체가 좀 떠야 될 텐데 라는 이야기를 팩트폭력을 송은이 씨야 전하면서 뭐 이미 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조금 더 날개를 달고 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걱정을 네. 하면서 네.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안영미 씨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아무리 송은이 씨더라도 후배만 스타가 되고 본인은 조금 뒤에서 지켜보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쉬운 마음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이제 나만 잘 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배가 아프다. 사실 이게 너스레를 떠는 거죠. 근데 송은이 씨가 이렇게 후배들을 키워낸 다 마음에 그 어떤 시작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골을 넣기보다 골 넣는 선수한테 패스를 해준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패스를 해줬고 후배들이 골을 넣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송은이 씨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특별히 유행어도 없고 어느 한순간은 잘 텔레비전에서 안 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죠. 이 야외로 나가는 예능 나왔을 때 사실 송은이 씨는 앉아서 스튜디오에서 재치 있는 말을 맞아요. 던지는 게 재능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 보였어요. 그래? 여기서 기죽은 게 아니라 그럼 차라리 인터넷 방송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자 하고 한 게 이렇게 본인 옆에 있는 네, 후배들을 네.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고 결국은 지금 저는 본인들이 이 후배들 이상의 전성기가 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기적 밑바탕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과 의리가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송은이 씨도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다음 흐림 소식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예인 특혜다 아니다를 두고 또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CN블루의 정용화 씨가 있는데 여기 특혜 의혹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6일이었습니다. 네. 한 지상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공식 면접 없이 대학원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문제의 아이돌 멤버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K대학교의 일반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려면 서류 전형도 있어야겠고 면접 전형도 그렇죠. 있는데 네. 면접에 참석하지 않아서 일단 2016년에 지원을 했을 때는
불합격 처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2달 뒤인 2017년 1월, 지난 1월에 지난해 1월에 박사 과정에 다시 한번 지원을 하게 된 네.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면접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이번에도 불합격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거 웬걸? 결과를 보니까 붙었어요. 붙은 겁니다. 합격을 한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누리꾼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야말로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라고 해서 도대체 이 문제 아이돌이 누군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결국 CN블루의 정용화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일파만파로 일이 커지게 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네요. 네. 예, 네.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혜 논란이 불거질만 한데요. 정말 면접을 거치지 않고 최종 합격을 한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뭐 취재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찰이 이미 정용화 씨와 또 그 문제가 된 K대 대학원의 이 모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 증언 과정에서 바로 이런 사실들이 나온 건데, 자, 먼저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박사 과정에 합격시키는 거가 학교의 업무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합격에도 방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2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12월 달 2016년 이제 1월 달에도 분명히 면접 안 봐서 불합격했어요. 근데 2달 뒤에 추가 면접을 또 접수를 해놓고도 그때도 또 면접을 안 봤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 측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게 면접입니다 하고 면접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예인은 출장 면접을 보나 하면서 이번에 출장 면접이란 단어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출장을 온 건 맞는데 교수가 이 사무실에 온 건 맞는데 그때 정용화 씨가 사무실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예 출장 면접조차 보지 않은 거죠. 그쵸. 출장 면접이어도 문제가 될 판에 그것도 없었다고 하면 이거는 뭘로 봐도 왜냐하면 이 학교 바로 대학원 이 이제 규칙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교칙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면접을 보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왜냐하면 이 점수가 면접 점수가 크고 면접이 0점이면은 합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더욱더 문제가 됐습니다. 예. 자, 사실이든 아니든 들으면 좀 이제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홍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그 학생을 영입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용화 씨 측의 해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해명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일단 소속사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커지니까 뒤늦게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 공식 입장도 사실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쁜 일정 때문에 소속사가 모든 일정을 정하고 있고 이번 대학원 입학을 위한 응시 원서 작성, 제출, 그리고 학교 측과의 연락, 모든 업무를 소속사가 알아서 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특혜 논란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으로부터 굉장히 수회에 걸친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고 또 개별 면접 역시 교수가 직접 소속사 근처로 와서 오는 길에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받아들인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대중의 평판을 먹고 사는 그 스타로서 이미지가 깎일 걸 알면서 왜 이런 일을 진행했겠냐. 우리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리꾼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박사 과정을 따르는 본인이 직접 이런 과정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어느 수험생이 교수가 직접 찾아와서 면접을 봅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모든 과정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스타가 그 해당 학교를 가게 되면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치에서의 그 홍보가 충분히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 최소한의 절차는 좀 지켜줬어야죠,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면접을 봐도 된다는 걸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 이거 자체가 특권 의식이고요, 연예인으로서. 근데 저는 학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아니 학교 측에서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입시 영업이다.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이 학교에 들어오면 걸어다니는 이게 홍보 모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걸어다니는 홍보대사가 되다 보니까 영입하려는 것도 있고 사실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굉장히 등록금 많습니다. 네, 연예인들 등록해놓고 별로 막 휴학하고 이번에도 휴학을 했잖아요. 네. 학교 다니지 않아도 등록금 장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입시 영업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대학도 비난을 받아야 네.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학교가 대학이 학생의 편의를 봐줬다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노골적인 특혜다.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정영아 씨 그러네요. 소속사나 그 K 대학이나 예.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 정영아 씨 그동안 참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참 이번 의혹 안타까운데 이번 특혜 입학 논란이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지원한 것 자체가 군입대 연기를 위한 방편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주장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영아 씨의 소속사 전 직원의 폭로에 의해서 또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보면요, 입영 날짜를 9월 30일로 연기, 박사과정 진학 예정으로 두 번째 미룸이라는 이 업무용 노트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더 나아가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를 대신해주는 담당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다라고 해서 파장이 더욱더 커지기도 했는데 사실 이 학적을 위한 병역 연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제가 좀 군대를 미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군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이 박사 과정을 그냥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을 한 상태입니다. 정용화는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대를 연기한 것이지 박사 과정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소속사가 계속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쯤 되면 정용화 씨도 직접 입을 열만하죠? 네, 네. SNS에 그 자필로 이제 사과문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유가 무엇이든 진실이 무엇이든 다 제 잘못입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했어요. 굉장히 무조건 사과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이요. 진실이 무엇이든이란 말에 약간 제가 지금 다 말은 못하지만 마치 본인은 지금 약간 억울한. 네, 억울한 그 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리꾼들은 아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도 적지 않고 네. 무조건 사과만 하면서도 뭔가 발을 빼는 듯한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했고요. 오히려 역효과를 냈네요. 네, 예. 정영아 씨는 지금 바로 시작한 예능이 있었어요. 그것도 메인 MC였죠. 그 하차했고 네, 하다 보니까 또 언제 또 방송 복귀가 될지 불투명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경제신문에 정재계 인사들보다 더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 계십니다. 가수보다는 회장이라는 직함이 더 어울리는 바로 이수만 회장인데요. 이수만 회장이 정상을 다시 탈환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죠? 어디 정상이에요? 네. 주식 부자 1위. 정상. 네. 1위 요번에 또 1위인데요. 네. 탈환이 어떤 탈환인지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100억 원 이상 주식 가지고 있는 연예인 몇 명하고 발표를 하는데 7명이었어요, 요번에.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총액이 얼마냐? 4,479억 어휴, 6천만 원. 엄청나네요. 근데 지난해 1년 사이에 977억 4천만 원이 올랐어요. 아니 7명 재산이 1,000억 가까이 오른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중에 1위는 말씀드린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었는데 예. 420억 원 정도가 혼자 올랐습니다. 네네네. 420억 원 올라서 얼마냐? 1,558억 1,000만 원에 그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예, 이수만 회장님이 이렇게 주식 부자로 이름을 오를 수 네.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톱스타들이 모인 SM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덕분이겠죠? 네, 그렇죠. 이수만 회장은 현재 매니지먼트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또 네. 스포츠 마케팅사인 갤럭시아 SM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SM 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정말 국내외, 일본, 중국, 태국, 미국 전 세계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SM은 그야말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6,287억 원이고요. 국내 엔터테인먼트 1위 자리를 당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수만 회장이 SM 주식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속 가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이 SM 엔터테인먼트인데 네, 또 네. 이수만 회장을 주식 부자 1위로 오르게 한 예. 그런 또 모기업이 돼서 굉장히 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윈윈한 거죠. 네네. 그러네요. 예, 믿고 또 따라준 가수들, 연예인들의 덕도 있는 거고 또 그들에게 지원을 한 회사 입장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아까 탈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썼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1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1위다가 계속 1위였나요? 중간에 네. 잠깐 1위를 놓친 내줬어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누구였냐면 양현석 대표였죠. 그러니까 처음 잠깐 YG? 생각해보시면 지금 6천억 대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예. 잘 생각해 보시면 2012년에 한류 영표 빡 맞아요. 그때 1조 5천억까지 SM이 갔었어요. 그때는 부동의 1위였죠. 예. 그런데 이 양현석 대표가 YG 엔터테인먼트가 활약을 하면서 특히 누가 있었습니까? 싸이가 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싸이가 있으면서 이제 한때 당분간 좀 양현석 대표가 1위를 차지하다가 이 강남 스타일의 인기가 언제까지 영원히 된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바로 언제였냐면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재작년이네요. 2016년부터 해서 2016년 다시 이수만 회장이 1위를 탈환하고 이번에도 1위를 지키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또 이수만 회장은 소속 가수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예계에서는 이수만 회장을 두고 예. 주식 나눔이다라는 주식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예. 지난 2012년에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을 비롯한 소속 가수들에게 9억 8,500만 원 규모의 주식을 이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속 연예인 48명이 이제 SM 주식을 갖게 되는데요. 재밌는 게 연예인마다 다르게 주식을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굉장히 데뷔도 오래됐고 네. 회사 매출에도 기여도가 높겠죠. 거의 이사급.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680주를 배정을 해요. 그리고 샤이니와 FX 같은 경우에는 340주를 배당을 하고요. 또 배우 이현희와 고아라 씨에게도 주식이 돌아가는데 230주씩 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군대에 있던 슈퍼주니어 강인 씨한테도 110주 정도가 예, 예. 배정이 되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수만 회장과 그 소속 가수들은 그냥 회사와 아티스트 이 관계를 넘어서서 네. 정말로 사업적인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서 더욱더 이 업계에서는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주식 부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외에 또 주식 100억 이상을 소유한 연예인들이 누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도 부자 될게요 특집. 네. 연예인 100억대 주식 부자 베스트 5. 네. 다섯 명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는요. 방금 소개해드린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이었는데요. 연예인 주식 부자 2위는 바로 양현석. 양현석 씨. 양현석. 대표입니다. 네네. 이제 1, 2를 다투고 있는 네. 상황인데 금액 차이는 커요. 이수만 회장이 1,558억이었잖아요. 한 951억. 그렇지만 거의 1,000억 가까운 대표는 이수만 회장과 양현석 대표 두 사람인데요. 네. 사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이 주식만 많은 게 아니죠. 빌딩이 한 510억 원. 때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처남이 이재진 씨가 말했잖아요. 우리 매형의 카드 한도는 1억대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이수만 회장은 420억에 올랐지만 사실 이 YG 양현석 대표는 2위는 2위고 950억이긴 하지만 살짝 조금 시가총액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빅뱅 탑의 마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푸시에 좀 또 악재가 있었죠. 마약까지 예. 악재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 누구죠? 3위 SM 나오고 YG 나왔으면 JYP. 그렇죠. 네.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가 JYP 엔터테인먼트의 이사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분을 16%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재산이 현재 730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이 증가액이 무려 46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배 정도가 불어나면서 100억대 연예인 주식 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는데요.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부자로도 맞아요. 또 손꼽히고 있죠. 네, 네. 청담동에 JYP 사옥을 갖고 있는데 강동구에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202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준비 중인데요. JYP의 그 현재 청담동 연습실은 좀 규모가 작아서 맞아요. 다른 건물을 또 임대해서 사무실, 연습실, 녹음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한 대로 모아서 뭉치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해요. 네, 신사옥이 오는 5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 여기서 또 새로운 행보를 시작할 것이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그러네요. 박진영 씨 부동산 부자 랭킹에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입니다. 연예인 100억대 주식 부자 4위는 바로 어떤 분이죠? 겨울연가의 그 남자. 연사마. 그 남자. 네, 연사마 배용준 씨인데 이제는 배우보다는 그 키스트의 그 대표로서 사업가로서 더 이제 우리가 인상이 짙어졌죠. 근데 이 4위인데 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금 시가총액이 떨어졌는데 이 소속 배우들이나 가수들의 인기도에 따라서 이 주가총액이 좀 엔터테인먼트주는 출렁출렁하잖아요. 2016년 보면 엄정화 씨, 주지훈 씨 잘 나갔어요. 엄정화 씨 신곡도 발표했고 뭐 주지훈 씨 신과 함께 영화도 잘 됐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키스트를 키웠던 김수현 씨 별그대에 있었을 때 키스트 주가가 6배가 뛰었었거든요. 작년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기 직전 마지막 영화 리얼 좀 망했습니다. 거기다가 김수현 씨가 군대를 갔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본인들 또 박수진 씨 병원 논란도 있었죠. 하다 보니까 한 50억 가까이 빠져서 한 429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예기획사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루틴하잖아요. 계속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사람의 그 인기도라든지 활동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평가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올랐다 내려갔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5위가 이제 궁금합니다. 5위는 누굽니까? 네, 5위는 일단 앞서 소개해드린 4명의 그 상위권에 있었던 분들은 연예기획사를 갖고 있는 사업가잖아요. 또 연예기획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함연지 씨라는 분인데 아세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K본부 드라마 빛나라 은수를 통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함연지 씨는요. 사실 이 안방극장보다는 공연 무대에서 활약해온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래서 카레 광고에 등장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총 311억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예인 주식 랭킹에서 매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5위에 랭크됐고요. 올해도 역시 동일한 순위인 5위인데 주식 자산은 56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야, 이수만, 배용준 씨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함연지 씨 정체가 좀 더 궁금해지는데 뮤지컬 배우라고요? 네, 그런데요. 뮤지컬 배우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주식 부자에 올랐을까 싶을 겁니다. 배경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함연진 씨가 사실 연예계 숨은 로열 패밀리 가족입니다. 함연진 씨는 종합식품업체인 왜 그 기업 오모 기업 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는 계속 일어나는 그 기업의 창업주의 손녀딸이고요. 또 회장의 장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 1.1%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부자에 오른 거고요. 또 학력도 화제인데 뉴욕대에서 또 이렇게 연기를 공부하기도 하면서 연기의 꿈을 갖고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레 광고 있잖아요. 뮤지컬에서 호흡을 맞춘 임태경, 마이클 리 씨와 함께 카레 광고에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뮤지컬 컨셉이었거든요. 참 재밌죠. 창업주의 손녀가 나중에 자기의 장기를 살려서 또 제품의 광고에까지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뭐 살펴보니까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함연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또 주식 부자에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딴 세상 얘기 같지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희도 부자 될게요라고 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자극을 받고 열심히 본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우리에게도 해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도 부자 될게요. 예,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꿀피부. 하지만 멀고도 험한 피부 미인의 길, 주부들의 근심은 깊어가는데요. 겨울철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도가 낮은 이맘때면 더 푸석하고 건조해지는 피부.
겨울철에도 매끈한 피부를 자랑하는 주부가 있어 찾아갔습니다. 마사지 좀 하려고 준비 좀 하고 있었어요. 전 솔잎가루로 이렇게 자주 마사지를 하거든요. 비타민C가 풍부한 솔잎은 피부를 밝게 해준다는데요.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이걸 제 얼굴에 이제 영양을 주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섞어 발라주면 끝. 15분 정도만 있으면 세안을 깨끗이 하잖아요. 그럼 고운 피부가 들어와요. 15분 후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사지를 한 뒤에 또 저는 화장품은 별로 없어요. 단 이거를 계속 바르고 있어요. 그녀가 매일 바른다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바오밥 추출물에 있는 비타민C가 풍부해가지고 피부가 참 좋아진다고. 바오바브 나무는 열대 아프리카에서도 천년이나 자란다는데요. 10만 리터의 수분을 저장할 만큼 수분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난부터 저는 수분이 촉촉한 게 보습도 너무너무 굿이고요. 열매 또한 영양소가 뛰어납니다. 바오바브 나무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고요. 식이섬유는 토마토보다 더 높습니다. 칼슘 또한 바나나보다 더 풍부하다는 사실. 바오바브 화장품에 빠져 사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났는데요. 피부가 진짜 좋으신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 나이로 환갑이요? 와, 환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꿀피부. 정말 관리의 여왕이네요. 지금은 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강유옥 대표. 천연 재료를 가지고 그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오바브 원료는 보습에 굉장히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세안 전 수분도를 측정하고요. 바오바브 원료가 들어간 세안제로 세안 후 수분도를 측정하자 더 높게 나온 거 보이시죠? 바오밥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아주 고함량입니다.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도 관여하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을 주고 촉촉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색을 맑게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생각 없이 물을 쓰다 보면 정말 많은 양을 사용하죠. 때문에 수도요금 걱정 정말 많으실 텐데요. 물 부족 국가임에도 사용량은 독일보다 무려 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절수하고 수도요금 걱정 또한 날려버렸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샤워기가 절수 효과가 있어서요. 제가 물을 많이 쓰는데도 수도세가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많이 쓰는데도 수도요금이 줄었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효과인지 알아봐야겠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대체 어떤 원리인 거죠? 압력은 2배, 물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력 하나로 수도요금까지 잡았다? 직접 일반 샤워기와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의 양을 비교한 결과 절수 샤워기가 3분의 1이나 더 적은 물을 뿜어내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일반적인 샤워기와는 달리 샤워기 하단에 진공관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진공관이 샤워기 내부의 유입 공기량을 늘려준다면 같은 수압을 가지고서도 훨씬 더 적은 양의 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샤워기 하단에 진공관을 삽입, 공기의 유입을 도와 압력을 높였다는 절수 샤워기. 정말 신통방통하죠? 2020년이면 본격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들어선다는 우리나라. 수도요금도 문제지만 이런 절수 아이템이 도움이 되겠죠? 물 관련 기반 시설의 용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절수기라든지 절수 샤워기 같은 경우 활용을 한다면 일반 생활 환경에서 가장 큰 절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올 겨울은 근심 걱정 날려버리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맞춤식 음식이 대세라는데요. 손질하기도 어려운 새우를 만찬으로 즐긴다? 이 6가지 요리를 30분 만에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발효시키는 데만 3일이 넘게 걸리는 이 청국장으로 간편하게 다이어트를 한다? 과연 진실은? 바로 확인해 봅니다. 지금 친구 엄마들이랑 새우 만찬을 즐길 것입니다. 손질하기 복잡한 새우, 그런데 만찬을 즐긴다? 5분에 하나씩 완성되는 요리들, 이 많은 요리들을 30분 만에 뚝딱 상다리가 휘청하죠.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데 주인공은 새우지만 다양한 맛과 영양까지 겸비한 색다른 요리들. 빨리 했다고 맛이 덜할 거라는 편견은 버려라. 손과 입이 바쁜 거 보이시죠? 요건 분명 맛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맛있어요. 얼마만큼? 한 1.5만큼. 파칠리 같은 경우에는 술이랑 같이 먹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갈릭버터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랑 같이 먹기 좋은 것 같고요. 너무 맛있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만들었어? 가르쳐 좀 주라. 비밀은 냉동식품?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만 돌려주면 된다는데 대부분의 냉동식품은 맛과 모양에서 느낌이 오잖아요? 하지만 이 비주얼을 보세요.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요리 수준 아닙니까? 내가 만든 게 이런 거였어. 식감이 정말 탱글탱글해서 냉동식품일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냉동식품 안에 또 야채가 여러 가지가 다 곁들여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탱글탱글 식감이 살아있는 새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살짝 익힌 새우를 찬물에 담가 탱글함을 더 살려주고요. 이 신선한 채소와 정성 듬뿍 들어간 수제 양념까지 더하니 집에서 편하게 새우 만찬을 즐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간편 음식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청국장. 그런데 이 청국장은 사실 발효하는 데만 3일 가까이 걸리잖아요. 간편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청국장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간편하게 빼는 방법을 알게 돼서 그렇게 뺐어요. 청국장 아닌 청국장 가루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조모주부. 보통은 청국장 가루라 하면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햄프시드 청국장 가루는 고소하면서 견과류 맛도 많이 나고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머머, 햄프시드 청국장 가루로 13kg을 뺐대요.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조모주부. 출산 후 불어난 살을 빼기까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거 입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거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청국장 가루를 어떻게 활용해 살을 뺐을까요? 두 딸을 키우다 보니 육아와 가사일로 쉴 틈이 없다는 은모 씨는 틈틈이 운동을 하고 무엇보다 식단에 신경을 썼는데요. 바로 이 햄프시드 청국장 가루를 요리에 늘 활용하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 거죠. 소식 또한 그녀의 비법 중 하나. 배가 고플 땐 야식 대신 햄프시드 청국장 가루를 두유에 타서 마셨다고요. 청국장에 있는 콩은 발효가 되면서 원재료에 없던 비타민 B1이나 B2 등 다양한 비타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들 비타민은 신진대사를 촉진을 해서 영양분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햄프시드는 칼로리가 낮은 반면에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 등 필수 지방산이 고등어보다 5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다이어트 시에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요건 보통 콩이 아니라는데요. 장당콩이 다른 콩보다는 이소플라본이 월등하게 많아가지고요. 콩이 단백질이 더 많기 때문에 맛이 그만큼 좋습니다, 이게. 다른 콩들과는 달리 이소플라본 함량이 훨씬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 덩어리인 햄프시드와 28가지 채소를 갈아 넣어 총 30가지를 섞어주면 햄프시드 청국장 가루 완성! 먹기는 편하지만 영양까지 듬뿍 포함하고 있어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겠죠? 간편하지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었던 데는 남모를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1월 24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용현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아침도 잊지 마세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